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정말 그 정책에 대해서 팩트체크 제대로 모두 다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죠? 준비를 하는데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떴습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에요. 뭐 이런 기사들 나왔죠. 윤 정부 손해진 카드 다 내놨다. 부동산 시장 과연 반응할까? 착한 임대인 2년 거주 안 해도 양도세 비과세. 약간 내용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면 정말 뜬금없는 내용이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지 싶죠? 좀 어려운 느낌이 드실 겁니다. 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의 필수 비용을 반영한다. 무슨 말이지?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이런 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분들에겐 오늘 내용이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 하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길더라도 잘 집중해 주시고 제가 오늘 방송 보는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면서 여러분들 옆에 종이하고 펜 같은 걸 하나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가급적이면 화면에 다 담으려고 했는데 내용이 없거나 한 부분은 옆에다가 살짝 메모를 해두시고요. 다시 보면서 복습하시면 돼요. 자, 일단 항상 여러분들 정책 보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그 큰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신문기사 보셨을 때 헤드라인에 뭐 착한 임대인 뭐 2년 하면 뭐 양도세 비과세 이러면은 이게 어떤 그 특정 사안만 헤드라인에 한 줄만 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나머지 틀을 못 보거든요. 다른 내용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재테크로 생각하고 재테크를 잘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본다라고 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히스토리예요. 2022년 6월 21일에는 이게 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겠죠? 그럼 그때는 이게 나왔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 틀과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틀과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책의 기사를 보지 않고 원문을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원문을 보면 보도자료 메인 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별첨 자료 4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합동 브리핑 발표문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될까 고민이 되시고 제가 보니까 대부분 커뮤니티에는요 이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 여기 있는 걸로 내용이 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거보다 요 세 번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지 이거가 정말 내용이 잘 돼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베이스로 또다시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구조를 짜서 자료를 만들었고 이제부터 그걸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기 관계부처라고 돼 있죠? 이 관계부처가 크게 4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재부, 기획재정부, 두 번째 행정부, 행정안전부, 세 번째 국토교통부, 네 번째 금융위원회. 이 각각의 부서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부동산 시장에 다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그 4개 부처가 같이 이 자료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4개 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일들이 이 안에 있겠죠.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미리 간단하게 예고를 드리면 저 제목을 보시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이번 대책은 크게 2덩어리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시장 안정, 두 번째는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차 시장 안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생각하기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의 최근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1년간 약보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돼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약간 불안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도 많이 그동안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발효가 되고 나서 4년이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차인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높아진 전세 가격에 충격을 받는 일, 그게 이제 우려되기 때문에 그거를 단기적으로는 그걸 타겟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고민했어요. 들어주세요. 인 거고요. 3분기 부동산 정상화라는 건 이거예요. 정상화라는 건 뭐냐? 기존에 뭐였다? 비정상이었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정상이었던 걸 정상으로 만든다는 이제 배경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럼 언제 비정상이었냐? 지금 윤석열 새 정부가 보기에 문재인 이전 정부가 비정상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하나씩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 3분기 부동산 정상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고요. 요건 제가 이제 만든 건데 하나씩 볼게요. 메인 테마는 두 개고 그 각각의 테마 안에 총 5개의 하위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시장 안정화의 첫 번째 주제는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겠다. 그러니까 전세, 월세를 사시는 분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 인 거고요. 두 번째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여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3분기 부동산 정상화는 전부 3개의 하위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부담을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정부의 부동산 조세는 비정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상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분들이 집을 사는 부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이런 관점이고요. 세 번째는 이전 정부에서는 공급이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해서 공급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인 거죠. 자, 이제 큰 틀이 좀 눈에 보이시죠? 그럼 이제 하나씩 저희가 들어가 볼게요. 네.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거에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상생 임대인, 그리고 제가 저렇게 써놨어요. 2+2를 쓴 임차인.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 이 분들이 전세대출을 받는 거를 좀 더 수월하게 하겠다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비용 세제를 강화하겠다. 전세,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그 해당 비용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 그 혜택을 더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메인 주제만 읽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 이거 좀 자세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건 제가 뒤로 넘어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첫 번째는 건설 등록 임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 매물에 유통되는 물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3가지 실행 방안을 마련한 거고요. 세부담 완화에서는 첫 번째 종부세를 완화해 드릴게요. 생초 취득세를 감면해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태어나서 처음 집을 살 때 부담해야 되는 취득세를 감면해 드릴게요. 깎아 드릴게요. 그렇죠. 그걸 생초라고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시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라서 보유 부담이 심하셨죠? 재산세, 종부세. 저희가 이거를 개편해 볼게요. 네 번째는 양도세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셨죠? 저희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드릴 테니까 얼른 집 파세요. 라고 하는 요 4가지 세부담 완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아까도 배경을 강조한 이유가 전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해하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내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런 배경들을 알면 이 정책들 하나하나가 가지는 의미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사람들한테 부동산 관련 세금을 너무 많이 지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수요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50년 만기 그 보금자리론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기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담이 줄어드니까. 상환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최증식 상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증식 상환은 뭐냐면 똑같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도 점점 더 처음에는 내가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작은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구조를 말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청년층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일반적으로 연차가 쌓이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끔 담보대출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대출을 더 많이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대형 주택연금,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리고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집값의 80%까지 대출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하고 DSR 계산할 때 DSR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대출이 얼마 안 나온다는 이제 불만들이 있어서 그걸 할 때 현재 소득 기준의 DSR이 아니고 당신이 미래에 벌 소득이 증가하는 증가분을 고려해서 DSR을 계산해 드릴게요. 그래서 대출을 좀 더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요거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가 실수요자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공급 확대는 공약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250만 원 로드맵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공급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 지역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전체 구조예요. 그런데 이거 중에 지금 당장 될 게 있고요. 뭔가를 유도하겠다, 촉진하겠다, 이런 제도들, 즉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눠봤는데, 네. 그러니까 즉 이거를 해서 잘 됐을 때 효과가 드러날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네. 여러분들은 그게 구분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즉시 시행되는 거, 이거는 임차인 부담 경감하겠다고 한 거. 아까 상생 임대인, 뭐 전세 대출을 확대해준다, 세제 지원을 강화해준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 매물의 유통 물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요거. 세 번째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거. 네 번째는 실수요자분들의 금융 지원을 해드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상제 개선하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각각의 정책들이 원문을 봤을 때 시행 시기나 적용 시기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기에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정부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건설 등록 임대 단기 주택 공급 촉진해 드릴게요, 이런 거.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촉진 써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이 물을 그냥 코크님한테 먹여주겠다는 게 아니라 코크님이 이 물을 마시고 싶게끔 만들겠다는 거지.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리고 공시가격 개편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원문 보면 개편을 검토해 볼게요 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급 확대. 자, 제가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다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다 하면 3시간짜리예요. 그래서 즉시 시행돼서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나중에 나오는 거는 그때 또 같이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하나씩 해보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즉시 시행돼서 바로 영향 줄 수 있는 거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장표에서 저 아래쪽에 아직 영향 없는 거를 싹 빼겠습니다. 네. 뿅! 자, 이렇게 빠진 거예요. 네네네. 많이 한결 가벼워졌죠? 라이트해졌죠? 좋아. 그럼 자, 요것들을 하나씩 제가 뽀개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먼저 임차인 부담 경감에서 아까 상생 임대인,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이 전세 대출 받는 거, 네. 그 다음에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의 비용을 세제 혜택을 드리는 거. 요게 각각 어떤 내용이냐? 아마 여러분들이 이 6.21 대책 나오고 나서 제일 많이 뉴스에서 보셨던 키워드가 바로 이 상생 임대인일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5% 이내 증액하는 임대인. 이거를 상생 임대인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네, 즉 뭐냐면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적 임대인.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냐? 내가 기존에 임대를 주고 있던 주택이 재계약을 하게 됐을 때 5% 이내로만 증액을 했을 경우를 말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양도세 비과세, 그리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지금 실거주 2년이거든요. 그렇죠. 그 집에서 내 2년을 살아야 돼. 2년을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안 살아도 해줄게. 와, 이건 진짜 대박인 거지. 왜?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유인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일반 임대인들 중에 지금 저것 때문에 머리 아픈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생활이 강서구에 생활하는데 내가 동대문구에 세를 주고 있어. 근데 나 지금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고 노원구 지금 들어갈 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단 조건이 있다. 5%만 증액할 경우. 그리고 이게 뉴스나 이런 데 안 나와요. 지금 뭐냐면 그 임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냐. 2021년 12월 20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있는 재계약, 그 재계약에 대해서 5% 이내로 증액하는 사람들한테만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너나님 24년 이후에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부에서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제도가 아니라는 그쵸, 거예요. 그쵸. 이런 내용이 지금 기사에 없습니다. 그럼 올해 말까지 사면은 네. 내가 만약에 전세 끼고 사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새 끼고 사는 건 안 돼요. 새 끼고,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내가 사서 세를 주고 네.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가능하죠. 괜찮은 거죠. 그러면은 그럼 가능한 거죠. 앞으로 이제 네. 올해 매수한 분들한테 그렇죠, 되게 혜택이 되는 거네요. 올해 매수하신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세를 끼고 사신 분들은 그거 나 하면은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되고
이 21년 12월 20일에서 24년 12월 31일 사이에 내가 재계약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5%를 한다. 그러면 그 상생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커뮤니티에 그거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네.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 있는데 그거 전세 주면은 상생임대인이 되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분양받았는데 이건 재계약이잖아요. 그럼 분양받은 집에 재계약이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건 안 돼. 일단 그거 전세 주는 건 안 돼. 오케이. 근데 전세 주고 그 전세 만기가 24년 12월 31일 이전에 와요. 그러고 그걸 5%만 증액을 한다. 그러면 가능한 오케이.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임차인의 전세대출 강화한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일단 한번 볼게요. 제가 날짜를 써놨죠. 네. 22년 8월 1일부터 23년 7월 31일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임차인한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과 한도를 확대해준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22년 8월 1일부터 23년 7월 31일까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들이 누구냐? 2020년 뭐 8월부터 2021년 7월 31일 요 사이에 네네.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5%만 증액해갖고 재계약하신 임차인들이겠죠? 그죠? 그분들은 5%만 증액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세가가 폭등하던 시절에 시세보다 엄청 싸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원래 전세가 5억 정도 하다가 2020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어요. 2020년 8월에. 근데 그러면서 2020년 8월 전세가 2018년에는 5억 정도 하던 게 2020년에 막 8억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임차인들이 어떡하지? 그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나 3억 어떻게 올려주지? 이사 가야 되나?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 나온 거 그때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으니까 나 저 그럼 5억 2,500만 할래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번에 8월부터 풀리는데 5억 2,500에 살고 있다. 지금 전세는 어떠냐? 그대로인데 진짜 부지기수고요. 그거보다 좀 떨어졌어도 7억 5천이에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2억 넘게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전전긍긍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금과 한도를 확대해주겠다 이겁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보증금은 3억이 맥스 네네. 전세계약 그리고 대출 한도는 1억 2천이었는데 그거를 4억 5천, 1억 8천으로 늘려주겠다 이거예요. 예, 요거는 전세를 계속 거주하실 분들은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월세 비용 세제를 강화해 주는 거. 이건 뭐냐? 월세를 사시는 분들한테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2년 월세액 전부 다 해당이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월세를 살고 있다 혹은 반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로 계속 나가는 걸 이 월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총급여가 7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월세를 연 750만 원 한도로 10% 공제해 줍니다. 무슨 공제? 세액 공제. 그 얘기 뭐냐면 월세의 10%만큼 세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굉장한 혜택이 될 수 있겠죠. 그게 12%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더 해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저기 써놓은 거 보면 10%, 12%, 12%, 15% 이렇게 돼 있죠. 네네. 저 더 많이 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소득이 좀 더 낮은 분들. 그 소득 기준은 총급여 연간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이 내 총급여가 안 된다. 그러면 12% 공제받던 게 15%로 공제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왜 유의미한,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이번에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여기다 담진 않았는데 이 원문을 보면 적어도 시장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 전세가는 안정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급등한 상태에서. 근데 그게 전세가 안정이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월세 폭등이었죠. 최근에. 맞아요. 그러니까 월세로 다 옮겨가는 거란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난달 지지난달에 계속 이런 기사 나왔었는데 뭐냐면 사상 초유로 월세 계약이 전체 임대차 계약의 50%를 넘었다. 이런 기사 나왔었죠. 그러니까 월세 세액공제 확대한다는 저 의미는 뭐냐면 반전세로 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지원해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도 반전세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건 다 촉진책이었고요. 그거는 당장 의미 있지 않고 제가 보기에 이게 의미 있어요. 임대매물 유통물량 확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규제 지역 내에 담보대출 받을 때,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네. 내가 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해요. 근데 이전 정부에서 어땠냐면, 내가 담보대출 가지고 있다가 또 담보대출 일으키면서 갈아타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 집을 6개월 안에 팔아야 돼. 맞아, 그랬죠. 그리고 6개월 안에 전입해야 돼. 근데 이게 집이 사실 잘 팔릴 때야 뭐 하루 이틀만 해도 그렇죠, 팔리지. 그렇죠. 근데 6개월 내에 판다는 게 조금만 분위기 애매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동을 안 해. 그냥 갈아타기를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여기서 문제는 그러니까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려주겠다 이거예요. 예, 조금 더 여유 있게 갈아탈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처분하고 나서 무조건 신규 주택에 산 집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임차인 살고 있어. 그럼 그 내보내야죠. 임차인은 어떻게 되죠? 내보내야 되죠. 그럼 그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다른 데로 가던가. 그쵸.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6개월이야. 음.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6개월 안에 또 전셋집을 구하든 뭐라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 매물이 그런 식으로 매물이 싹싹 사라지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입 의무도 폐지가 됐어요. 네, 이거는 저 위에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존주택이 있다라는 거니까 1주택 갈아타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고요. 처분 후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1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분들 중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임차인 있으면 그냥 나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새 끼고 사더라도.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사놓기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계속 그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임대 매물 유통 물량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의미가.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분상제 거주 의무를 완화하겠다. 분상제는 분양가 상한제. 네.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를 완화하겠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기존 시세 대비 기존 분양가 대비 싸게 한다는 거죠. 네. 싸게 한다는 거니까 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충분히 받고 있는 거죠.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 너 엄청 싸게 들어가니까 너 무조건 그 집에서 살아. 오래 살아. 인 겁니다. 임대 주지 마. 오래 살아. 무조건 너가 살아야 돼. 인 거예요. 그리고 저게 그래서 거주 의무 기간이 있었는데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5년까지. 그 2년부터 5년까지 뭘 기준으로 하냐? 뭐 민간 택지냐 공공 택지냐, 그다음에 시세 대비 어느 정도 싸느냐. 그래서 민간 택지면서 시세 대비 뭐 80에서 100% 정도 분양가를 받은 데는 2년 거주, 공공 택지면서 시세 대비 엄청 싸게 받은 데는 최대 5년 거주,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지켜야 되냐면 입주가 떨어질 때부터, 바로 그 아파트 문 여는 순간부터 들어가야 돼. 바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분양받은 사람들 전부 다 무조건 다 들어가죠. 그럼 그 동네에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데 전월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안 하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해당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2년에서 5년을 살면 돼요. 그러면 입주 딱 있을 때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전세 줘도 된다. 그리고 그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받은 집을 내가 뭐 팔든 증여하든 상속하든 그 전까지만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된다 이겁니다. 네, 이것도 거의 잘 안 다루고 있어요, 지금 기사에서. 근데 이런 분들 많으실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꼭지,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큰 틀 한번 또 볼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이 위에 임대차 시장 안정화하고 3분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이렇게 두 개 틀로 나눈다고 했었고, 메인 테마로. 그 중에 저희가 요 세부 실행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네. 임대차 시장 안정화 관련된 거.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부동산 정상화 관련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